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가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무수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금지 후속 조치로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조건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비명계가 별도 모임을 결성하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촉구했습니다. 멕시코에 이어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칠레 하원 의장을 만나 2030 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북한 도발 당시 주식 거래와 골프 정황에 따른 자격 논란과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독자 행보에 나선 비명계 움직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 6월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투자 주체에 상관없이 공매도 조건을 동일하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이라도 당장 해당 법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인과 기관 등 투자 주체에 상관없이 공매도 투자자 담보 비율을 105%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상환 기간도 투자 주체 관계없이 90일로 통일됩니다. 대차와 대주의 주식 차입 조건이 동일하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 거래에 대해서도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주 담보 비율을 대차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공매도 관련 실시간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금감원 등이 전산 시스템 운영 방안 TF를 구성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은 민생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의 빠른 처리를 위해 노력 중인데 민주당이 노후도시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서울과 지방 구도심 등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법안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입장 전환이 총선용이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엔 여야가 없는 만큼 오늘이라도 관련 법안 소위를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은 대통령의 공약이며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오늘이라도 법안 소위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여당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 즉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부추기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민주당의 비이재명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모여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당이 내로남불에서 벗어나 결단해야 한다며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으로 불리는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원칙과 상식 모임을 출범하고 당의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자신들은 정치혁명을 위한 소신으로 목소리를 내왔다며 비명계가 아닌 혁신계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의 도덕성과 민주주의 회복을 우선 과제로 꼽으며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이 결단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칙과 상식은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합니다. 당내 패권주의 대신 정당 민주주의를, 내로남불과 온정주의 대신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팬덤 정치 대신 당심과 민심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개인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정당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 대표 수사를 맡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도 국민적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의원총회 때 토론을 제안했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당론을 남발하는 건 피해야 할 폐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성 팬덤 정치와의 결별도 촉구했습니다. 친명 당선과 비명 낙선 운동이 민주당을 과거 진박 간별당 수준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로는 당 지도부가 선당 후사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이 법무부가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냐고 말한 것을 두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의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과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이런 매우 격앙된 반응 등에 대해서 저희도 분명한 경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한 조치나 검토들을 더 검토하겠다. 이 정도는 탄핵 사유 아니냐. 또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 재발의와 함께 당초 탄핵 대상으로 논의했던 임홍석, 이희동 검사 탄핵도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에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에서 6%포인트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50%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특위에 최종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며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 2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자문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와 소득 대체율 50%, 또 보험료율 15%와 소득 대체율 40%를 제시하며 인상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해당 안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7년에서 16년 정도 연장할 수 있다며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문위 사이에서는 모수개혁 우선론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문위는 시급한 모수개혁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것이 전체적인 연금개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가지 않으면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민간자문위원회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그게 적자 고갈 시기만 일부 연장될 뿐이지 그게 완전한 해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한편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여당은 정부가 제시한 크레딧이 실제 삶의 체감을 갖다 주기는 어렵다 했고 야당은 목표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연금특위는 자문위의 최종 보고서와 정부의 계획안 등을 참고해 대국민 공론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결과를 종합해 최종 개혁안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이슈픽에서 여야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공식 모임을 만들었네요.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는데 특히 도덕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 의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민주당계 비명계 의원들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김종민, 이원욱, 윤영찬 그리고 조응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민주당의 도덕성은 역대 최악의 상황이다. 돈봉투 정당, 코인 정당 등 도덕성을 훼손한 사건을 국민 눈높이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도 촉구를 했습니다. 또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4명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내년 1월부터 총선 체제로 본격 돌입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다. 한 달 내에 당이 바뀌지 않으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도 모임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다른 의원들과의 의견 차이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이상민 의원은 오늘 그 모임에는 참여를 하진 않았지만 그 다음 달 초까지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네, 이상민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 초까지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2월 초에 민주당에 남을 것인지 나갈 것인지 정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탈당 후에 국민의힘 입당까지 선택지가 될 수 있냐 이 질문에는 민주당을 떠난다면 어떤 가능성이든 배제하지 않겠다.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다만 지금의 민주당이나 이 국민의힘이나 소위 약발이 떨어졌다며 제3지대까지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론을 놓고도 당이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안동에 출마를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고 또 친명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네, 비명계 이원욱 의원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대표의 고향인 이 경북 안동으로 출마할 것을 권유를 한 건데요.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 측근들이 먼저 험지 출마를 선택을 해준다면 본인도 언제든지 이 당이 가라는 대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친명계 정성호 의원, 당대표가 안동에 가게 되면 그 안동 지역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는 당대표를 안동에 가두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안민석 의원도 이 대표의 안동 출마가 총선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비명계 의원 4명이 모임을 만들어서 이 비명계 세력화에 시동을 건 가운데 앞으로 이 친명계와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도 안동 출마에 대해서 아직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국민의힘도 당내 갈등 이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여당 핵심 인사들의 용퇴를 요구를 해왔는데 여기에 그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하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갈등이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네, 좀 그전 상황을 짚어보면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영남, 중진 그리고 친윤 의원들을 향해서 수도권 출마,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움직임이 없자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윤심 카드를 꺼낸 겁니다. 윤 대통령과 직접 만나거나 연락이 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하라는 신호가 왔다는 내용을 인터뷰에서 밝힌 건데요.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했고요. 당 내부의 문제는 당의 공식 기구가 있다. 잘 작동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혁신위 조기 해체설에 대해서는 혁신위 내부에서 논의되는 걸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고요. 김기현 대표 자신을 향한 이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혁신위 조기 해체설은 물론이고 연말쯤에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 때문에 지금 당이 조금 시끄러운데요. 당 지도부를 향한 혁신위의 비판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오신환 혁신위원 이 한 인터뷰에서 당이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지 않나며 이 혁신위 조기 해체설을 언급을 했고요. 지역구에서 새 과시에 나선 장제원 의원을 향해서도 이 민심의 큰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다며 본인들 스스로 결단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정치권의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주나 2주 내에 김기현 대표의 거취가 정리가 되고 나면 비대위 체제로 가는 시나리오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특별 법안을 발의를 했다면서요. 네, 김포를 시작으로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국회 의안과에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조경태 이 특위위원장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김포만 원포인트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빠르면 오늘 오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앞서 오후 3시쯤에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을 한 겁니다. 이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점진적으로 편입, 통합할 예정이라며 김포시의 행정, 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완충 기간을 두겠다고 설명을 했고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법안의 내용을 실제로 보면 농어촌 특별 전형 규정을 2030년까지 앞으로 한 7년 남았죠. 30년까지는 현행대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지난번 이슈픽에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정부 입법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면 그 민주당 등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향후 절차가 정말 쉽지만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의원 입법은 이제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대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내년 초부터 이 총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이 국회 상임위에서의 심사 등 이 국회 입법 절차는 이번 국회에서는 좀 어렵고 22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 부울경 시도당 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서울 메가시티 추진을 반대하고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추진해야 한다.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며 선거용 매표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집권 여당이 수도권 집중을 더 가속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된 데 대해서 시도민에게 사과를 하고 재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을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총력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시푸엔테스 칠레 하원 의장과 회담을 갖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지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멕시코에 이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칠레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한국 국회의장으로서 20년 만에 칠레를 방문한 김 의장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홍보에 매진했습니다. 김 의장은 시푸엔테스 하원 의장을 만나 부산 엑스포를 통해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며 중남미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 중 하나인 칠레 역시 그 발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해를 딛고 70년 만에 세계 ICT와 문화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된 과정을 전 세계에 전시하면서 동시에 칠레에 대해서는 부산인과 벨파라이소가 자매도시니까 칠레 독립 전시관을 설치해서 이에 대해 시푸엔테스 의장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는 한국이 첨단 IT 기술을 선보이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또 시푸엔테스 의장은 많은 칠레 의원들이 한국을 선호하고 홍보 대사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칠레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 김 의장은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양국 교역 규모가 5배 이상 증가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칠레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 관계의 중요성에 비해 의회 정상급 교류는 상대적으로 적다며 시푸엔테스 의장의 한국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칠레는 경제 분야에서 빠르게 교류 협력이 확대됐는데 그에 반해서 양국 의회 정상 외교는 좀 부족했는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칠레 간의 의회 협력이 더 활발히 촉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 김 의장은 칠레 내 한인상과 밀집 지역의 치안 강화와 주재원 대상 사증의 신속한 발급 등을 요청하며 우리 교민 사회에 대한 칠레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가 국회법에 따른 적법 행위였다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헌재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김 의장은 모든 의안이 본회의 상정으로 의제가 되지 않는 한 철회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부결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탄핵소추안이 철회돼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해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 범죄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조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윤주 상근 부대변인은 반도체, 로봇 등 분야에서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산업 스파이가 1,300여 명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양형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구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의 연내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홍 원내대표와 홍 시장은 거점 도시 개발 전략과 새로운 지역 균형 발전론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여당의 수도권 확대 정책에 대해서 옳지 않다며 지방시 도지사들은 다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의원들이 제34차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국제정서와 각국 현황 그리고 미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과 5월에 열린 연례 회의에 이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한미일 의회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추가로 마련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로는 단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규모 확대 등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11월 1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용산발 메시지입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른바 윤심을 거론하며 당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는 대통령의 신호가 왔다는 인 위원장의 공개적 발언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가 공적 조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혁신위가 혁신의 전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그 일 잘했으면 좋겠다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혁신위가 바깥에 있는 외인 부대가 아니라 핵인싸다라는 거를 이제 거침없이 드러내신 것 같아요. 꼭 공개적으로 하실 필요까지 있었을까 싶어요. 이완 위원장님도 그 발언하고 아차 싶지 않으셨을까? 오늘 김기현 대표는 인 위원장이 윤 대통령 의중을 암시하면서 당 지도부와 친윤 핵심 인사들의 용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데 대해서 지도부가 종합 예술 차원에서 총선을 잘 지휘해 나갈 것이라면서 일종의 경고성 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어제 발언은 이제 본인 약속을 스스로 깨는 거예요. 김 대표가 인유한 혁신위원장한테 약속했던 것은 정권을 주겠다고 했던 것이고 혁신위 결정은 이제 지도부에서 통과시키겠다, 따르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인유한 혁신위가 무너지면 김기현 체제도 같이 무너집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김기현 당대표의 혁신위원회 비판에 대해서 자가당착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혁신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처럼 혁신위와 지도부의 신경전속, 인유한 혁신위의 향후 성패 여부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 혁신위 전 보수정당에서 출범한 혁신위 중 성공 사례는 지난 2005년 한나라당에서 꾸린 홍준표 혁신위가 유일합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비주류인 홍준표 당시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세우면서 전권을 준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당시 출범한 김문수 혁신위를 비롯해서 2017년 탄핵 정국 이후에 류석춘 혁신위 그리고 최근 사례인 지난해 최재형 혁신위도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동력을 잃으며 모두 실패했습니다. 인연의 위원장과 그 혁신위가 좀 템포를 좀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톤도 좀 조절하고 메시지나 행보를 통해서 언론 주목도를 높이는 정도로 그냥 끝까지 가버리면 안 되고.
활동 종료 기간을 이제 40일가량 남겨둔 이뇨한 혁신이 당 지도부를 비롯한 중진 및 친윤계와의 향후 공천을 둘러싼 신경전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안동 출마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부터 고향인 안동에서 출마해서 험지 출마의 모범을 보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영계, 이원욱 의원에 이어서 범친명계인 김두관 의원도 험지 출마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비호감도가 매우 높아요. 이재명 대표께서 험지 출마든 그 당의 승리를 위해서 결심을 할 거로 보고 또 결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결심을 하면 친명계도 결심할 거고 비명계도 따라오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하지만 대부분의 친명계 의원들은 당 대표의 험지 출마는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사실은요. 지금 다 안동에다가 당대표가 안동 지역구에 가게 되면 거기 전력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대표를 그냥 안동에 가둬두는 거죠. 저는 좀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표의 행보로 볼 때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리를 지키면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네, 친명계 오선의 안민석 의원도 당내 의원들이 맞서야 할 건 이 대표가 아니라 현 정권이라고 가세했고요. 이 대표는 험지 출마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오늘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혁신계 당내 정치 모임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비전 정치 회복 등 3개 방안을 12월 내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최후 통첩에 나선 혁신계 의원들의 본격적인 움직임에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이들의 목소리가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 위원님께서 발제하셨죠? 네, 김명수 합참의장. 여러 가지 자격 논란이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는 비명계 4명의 모임이 창립이 됐는데 이게 이제 탈당을 위한 전초 작업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분석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명수 합참의장, 이제 풀 직위 그 이름은 합동참모본부 의장인데 이 후보자의 북한 미사일 도발 당시에 주식 거래를 한 의혹, 그리고 이제 골프를 친 의혹, 거기에 이제 딸의 학교 폭력 가담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자진 사퇴를 하거나 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라고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또 이례적으로 여당 안에서도 이제 질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 좀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두 분의 생각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일단 합참의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현역 군인 서열 1위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현역 군인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상징성이 굉장히 커요. 물론 실제로 군인들한테 물어보면 육군 참모총장이 더 좋은 자리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합참의장이 전시에 모든 작전을 지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분이 무슨 북한에서 미사일 쐈을 때 좀 엉뚱한 일을 했다, 이제 주식 거래를 했다, 골프를 쳤다 이런 것 때문에 여당 안에서도 난감해하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본다. 그건 인정을 해요. 네. 그런데 이 사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렇게 나올 정도면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민심을 좀 살펴가면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좀 버티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당사자의 그런 도덕성 문제도 있지만 도대체 검증을
어떻게 한 거냐. 특히 그 자녀 학폭 문제에 대해서 검증이 잘 안 된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억울할 수는 있어요. 아이 그 자식을 마음대로 하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건 맞는데 이 정권 들어서 특히 자녀 학폭 문제가 여러 건 불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점검이 전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 또 법무부 또 국민의힘까지도 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이런 기류가 읽힙니다. 그래서 좀 버티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는데 좀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낙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그런 보고 것 계시는군요. 같습니다. 예, 최 의원님. 저는 뭐 여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사실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과연 합참의장 감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더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자녀 학폭 의혹은 사실은 해명이 좀 오락가락하긴 해요. 네. 근데 뭐 자녀가 학폭 그 문제로 뭐 이제 이런저런 징계를 받고 하는데 아버지가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진상이 좀 드러나야 되고 만약에 관여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아버지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무리한 요구라고 보고 네. 다만 이제 군인이잖아요. 군인의 서열 1위의 군인인데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날 골프를 친다. 이거는 좀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더군다나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몇 차례 또 좀 해명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뭐 더군다나 그 놓고서 합참의장 되면 골프 안 치겠습니다. 그런 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나온 사실과 해명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뭐 번복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합참의장감으로는 부적절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론 이런 거를 떠나서 네. 본인 스스로 내가 정말 합참의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네. 예, 내일 아침에 어쨌든 신문, 이게 방송하고 신문이 약간 다른데요. 방송에서는 이 논평을 잘 하지 않는데 신문에는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논평들을 합니다. 그래서 네. 내일 아침 신문의 사설 또는 뭐 칼럼 이런 지면을 통해서 이 합참의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의견들을 표명을 하는 논객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걸 좀 보고 용산에서도 참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두 분 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그 낙마가 좀 적절하다라고 낙마가 적절한 건 아니고요. 뭐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스스로 물러나는 예, 여권 안에서 적당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선 전 당내 갈등에 대해서 이제 차례로 짚어볼 텐데요. 먼저 그 민주당 상황을 보면 비명계로 분류가 되는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을 주축으로 원칙과 상식이란 타이틀의 새로운 모임이 출범을 했습니다. 앞서 비명계 그 5선의 이상민 의원은 탈당 후에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고 최근에 또 이준석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 열려 있다 이런 입장도 표명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그 민주당 내 비명계의 움직임 이게 또 다른 그 집단 탈당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이어질지 총선 전에 비명계가 어떤 변수로 어느 정도로 그 좀 영향을 변수로서 영향이 있을 것인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볼까요? 자, 우선 이 네 명이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당에다가 뭐 당내 민주주의 회복, 뭐 도덕성 회복, 뭐 이런 거를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뭐 그건 이미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지금 거기에 휘말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는 탈당을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보는데 자, 이런 정도의 4명 정도만 탈당을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분당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뭐 워낙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본인들 주장대로 자, 자기들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이 40-50명 된다. 만약에 이게 탈당 숫자가 2자리 숫자 정도 되면은 이제 언론에서도 분당 국면이라고 쓸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당연히 친명계가 채울 텐데 뭐 그 채우는 것도 10명 수준이 훨씬 넘어가면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정말 쪼개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 저는 아마 이제 이 4명의 이 모임에
추가로 여러 그 비명계나 뭐 이런 데에서 합류하는 것들은 그 이재명 대표가 아마 막을 걸로 보여요. 네. 그럼 뭐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경선 뭐 이런 문제를 원칙을 강조한다든가 뭐 이런저런 당근책을 통해서 아마 그거를 막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명에서 그렇게 탈당 숫자가 크게 불어나는 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경험으로 봐도 네. 그 지도부에서는 이게 당이 쪼개지는 건 누구도 원치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4명 정도는 혹시 용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추가 합류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저지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어떤 숫자이든 간에 탈당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 저는 이 4명은 네. 아마 이미 탈당을 붙였다고 뭐 보시나요? 이미 뭐 거의 탈당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그 추가 합류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거는 아마 이재명 대표 쪽에서 막을 걸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칙과 상식 이름의 새로운 모임이 출범했는데 이게 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12월까지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시간을 좀 뒤로 밀어놨고요. 이게 이제 이분들이 내세운 게 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역할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명확히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민주당 안의 분위기는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정면으로 반기를 들 수 있는 의원이 현재 4명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탈당하게 되면 몇 명이나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한 5-6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게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나비 효과가 항상 있는 거고요. 또 이게 불씨가 돼서 나중에 내년 한 1월, 2월 넘어가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재판 문제 네. 하고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뭐가 어떻게 될지 이거 아무도 알 수가 없게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내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그 뭔가 이제 행동으로 옮긴 셈인데 당장 탈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예,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 또 정치적인 상황 또 이른바 그 제3당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와야 하는 건지 또 정의당의 이제 일부 세력이 이제 제3 세력화 하려고 하고요. 또 금태섭, 양양자 이런 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또 제3 세력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거취를 네.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이상민 의원은 조금 위치가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열어놨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민의힘 입당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네. 선택지를 넓혀놓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 결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상민 의원은 지금 5선 국회의원인데요. 처음에 당선될 때 열린우리당으로 17대 당선이 됐고요. 18대에는 자유선진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또 다시 민주통합당으로 당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으로 2번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구도 지금 대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당으로 나가도 뭐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는 않고 뭐 철새 소리를 듣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데 이상민 의원도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할지 이것도 정치 환경의 변화 이런 걸 좀 살펴봐가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칙과 상식 이 모임에는 왜 합류하지 않았을까요? 좀 결이 다릅니다. 이상민 의원은 좀 민주당을 사실상 마음이 떠난 지 좀 오래된 상태고요. 이 원칙과 상식의 이름을 올린 이 4명 국회의원들은 네. 민주당에 좀 더 우리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본류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친명계들이 들어와서 주인 행사를 하지만 이 당은 우리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근본 차이는 탈당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민 의원은 이 당에서 기대할 게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이고 네. 다른 4명은 우리가 요구할 거는 요구하자. 그러면 이제 그게 탈당 시점하고 연관이 돼 있죠. 네. 이상민 의원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데 12월 초까지 결정하겠다는 건 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시나요? 아니 12월 초에 탈당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네. 그거고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런 거거든요. 당에 이제 우리들이 요구한 게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측의 반응도 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탈당 시점이 이 사람들은 12월 초 이후가 되겠죠. 네. 그 결정적인 차이 때문에 이상민 의원이 저는 여기에 합류를 안 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김종민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때 굉장히 대통령의 참모도 했고 뭐 국회의원도 했고 이런 사람이고요. 네. 윤영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홍보수석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원욱 의원은 정세균 전 총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정세균 그러면 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주류를 형성했던 그런 분이에요. 네. 조응천 의원은 약간 결이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 네 사람은 실제로 본인들이 탈당할 생각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어떻게든 여기서 자기들끼리 이제 지분을 좀 키우고 결속력을 강화해서 내년 공천을 받는데 좀 더 유리한 입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현재는 지금 이런 모임도 만들고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에서 필요 없다. 뭐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당내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최악의 경우 이제 탈당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아직은 탈당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가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 이런 윤 대통령의 신호가 왔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김기현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혁신위와 당 지도부 사이에 서로 이제 좀 갈등 국면을 맞고 또 힘겨루기로 이제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총선은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당 중심의 지도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혁신위 해체설, 조계체설에 이어서 비대위 체제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 상황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굉장히 혼란한 거죠. 근데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뜻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취재를 해봐도 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당에서도 이런데 별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공식화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의 김기현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 이거는 뭐 거의 국민의힘 내부에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시점에 가면 김기현 대표가 적절한 수준에서 뭐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 김기현 대표가 반발하는 이유는 그러면 그냥 물러나고 자기는 아무 역할이 없느냐 뭐 이런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내지는 물러나도 모양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스스로 결단해서 물러나는 방식하고 뭐 쇄신위원회가 나가라, 혁신위원회가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는 듯한 이런 모양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모양새만 차이가 날 뿐이지. 아마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을 국민의힘에서 진짜 당 중심으로 지휘할 가능성 저는 별로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일반 국민들과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총선 전 사퇴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모습들은 자신의 정치 좀 모양새를 사퇴 전에 갖춰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뇨한 혁신위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혁신위원회 이뇨한 위원장이 이를테면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은 좀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 뭐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수도권 험지 나오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제 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이 이 당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된 거는 윤심팔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한 게 윤심팔이예요. 왜 대통령을 여기다 끌어들이는 거죠? 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이 말의 내용은 옳을 수 있습니다만 이뇨한 위원장이 잘못한 거라고 보고요. 그 지점을 이제 김기현 대표가 치고 들어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내부의 일종의 파워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입장이 곤란합니다. 기자들이 대통령실 참모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 그 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이제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비대위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이쪽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네.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을 시킨다 아니면 원희룡 장관을 비대위원장을 시킨다더라. 이게 이 김기현 체제를 흔드는 쪽에서 끊임없이 유포시키는 일종의 지라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치우고 혁신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를 생각인 건지 이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대위 체제에 또 이제 한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설이 나오고 있는 중심 인물인 것 같습니다. 총선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부인 진은정 변호사인데요. 어제 봉사활동에 참석해서 이게 사실상 첫 번째 공식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총선 행보다라는 이제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그 한동훈 장관의 총선에서의 행보 그리고 역할 좀 어떻게 두 분 보고 계실까? 아니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나올 가능성 대단히 높다고 보는데 네. 자, 그 부인인 이제 진은정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국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뭐 첫 공식 활동 그거는 아니고요. 네. 작년에도 이맘때 그 봉사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얘기에 따르면. 네. 그거 이게 정기적인 봉사 활동이거든요. 국무위원 부인들이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하는 모임이니까 네. 작년에는 기자들이 관심이 없었겠죠. 거기에. 그리고 이제 올해 관심을 두고 뭐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와 한동훈 장관의 뭐 정계 진출 이거하고는 상관없고요. 네.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 결심을 했느냐? 저는 이 결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놓아줘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저는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그 총선 출마 이걸 굳힌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네.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출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총선을 칠 것이다. 이거는 또 아니라고 해요. 그 부분은 김기현 체제를 흔드는 사람들이 괜히 한동훈 장관 이름을 여기다 얹는 거에 불과하고요. 아무튼 최종 결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결심을 했다고 해도 결심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라는 게 상황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더 높아가고 있다. 그냥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TF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지난번에 탄핵 철회했던 손준성, 이정섭 검사 외에도 이문석, 이희동 검사까지 포함해서 4명에 대해서 탄핵에 나서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탄핵도 검토하겠다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민주당이 이게 탄핵을 둘러싼 이러한 추진들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탄핵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수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이제 정도가 비위 저지른 정도가 뭐 좀 약하다 그러면 뭐 감찰을 한다든가 네. 이런 걸 다 하고서도 도저히 더 이상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네. 탄핵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원래. 그래서 사실은 법을 어겼더라도 중대한 그 어떤 범법 행위가 있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정섭 차장검사 같은 경우 확인된 거는 그 과거에 했던 위장전입 한 건입니다. 자, 그게 과연 비례성의 원칙. 그러니까 저지른 범죄를 가지고 탄핵을 한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맞는 거냐. 네. 저는 뭐 맞지 않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제 남발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네. 뭐 이런 남발에 대해서 뭐 결국은 사실 이걸 뭐 민주당을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은 민심이 이 부분을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적절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하루 종일 그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이걸 확인을 했는데요. 당 지도부에서 강하게 부인을 해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에서 나온 얘기에 불과하다고 해요. 이거를 당론으로 결정을 하려면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총회 열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하고 검사 두 사람 손준성, 이정섭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탄핵 발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필리버스터 철회하면서 일단 네. 탄핵 발의를 철회하고 다시 내겠다는 거고요. 그것도 좀 이상하다라고 당내 반론이 많은데 여기다가 다른 검사까지 더 하고
한동훈 장관을 뭐 탄핵하겠다? 이거는 당 지도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안에 들어있는 의원들의 그냥 일부 의견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안에 있는 하나의 기구가 안을 그렇게 하나 낸 정도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을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 인용을 하는 건데요. 네. 어린 놈이 선배들을 능멸했다. 건방진 놈이다. 대한민국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 어이없는 XX. 그닥 어린 놈도 아닌 너. 정치 쓰레기, 금수.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송영길 전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민영배 의원, 유정주 의원, 장해찬 최고위원 이분들이 한 얘기입니다. 참 제가 읽으면서도 얼굴이 좀 뜨끈뜨끈해져요. 하도 창피해서.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장관도 정치인이에요. 물론 시작을 송영길 전 대표가 한 게 이제 물론 잘못됐습니다만 이걸 꼭 이런 식으로 맞받아야 됐는지 전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 혐오증만 확산되고 일종의 그 정치인들의 그 자해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제 한 줄 논평. 정치인에게는 품격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네, 민주당의 탄핵 얘기를 지금 했는데 너무 심해요. 이 탄핵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탄핵 뭐 거의 못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국 사태가 연상이 되는데 그러면 조국 사태 때도 그걸 바라보는 일반 중도층의 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전혀 몰랐잖아요. 그래서 정권 교체까지 이르게 됐다고 봐서 저는 조국 사태 연상되는 민주당 탄핵 릴레이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한 줄 논평까지 들어봤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당내 엇갈린 시선,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 간의 미묘한 신경전까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두 분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